911입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한 주소가 어디인가요? 위스콘신 정형외과 병원 걸프로드에 있는 곳입니다. 네, 그 병원 뒤쪽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빈터에 있습니다. 저희가 무단 출입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할 때 숲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오소키딕 어소시에이츠를 기준으로 정확히 어디쯤에 계신가요? 골프장과 그 사이쯤이에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실종자 사건이 있어서 바로 연결해 볼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제 차량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 트럭에 뭔가 있다고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세상에서 그냥 사라질 수 있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생각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알겠어요. 건설 회사에서 오셨나요? 네, 저희가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뭔가 냄새가 나서 봤더니 저기 뒤에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요. 냄새 나요. 델라필드는 제가 살인 사건을 취재한 적이 없는 고급 커뮤니티예요. 아주 부유한 지역이죠. 이곳은 누군가 실종되어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모두 그곳에서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나요? 네, 모두 거기서 내보냈어요. 우리가 그게 뭔지 알냐뇨. 알겠어요. 좋아요. 경찰관 몇 명이 당신과 만날 거예요. 알겠죠? 우리 대장이 전화해서 야, 순찰대가 오소피딕 앤드 어소시에이츠 오브 위스콘신 동쪽 들판에 나가 있다. 거기서 미라화된 인간의 유해로 보이는 걸 발견했다. 너희들 거기로 바로 출동할 수 있겠냐? 라고 했어요. 우리는 빽빽한 덤불 지역을 지나 나무가 늘어선 곳으로 안내받아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나무가 늘어선 곳 안쪽 약 6m 지점에 등을 대고 누워있는 사망한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여서 성결을 알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신 주변에는 신원을 확인할 만한 것, 예를 들어 지갑이나 핸드백 같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검시관을 불러야 했습니다. 부검을 통해 20세에서 50세 사이의 여성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부패가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검시관이 사망 원인이나 사망 당식을 판단하는 것이 거의 아니면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사고였을 수도 있어요. 뭐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숲속을 달리다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을 수도 있고 간질 발작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녀는 이랬어요. 아니면 모두가 지목했던 또 다른 가능성은 자살이었어요. 부검 결과는 이 여성이 어떻게 죽었는지 밝혀내지 못했지만 그녀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녀는 한쪽 손목에 수술로 인한 핀을 가지고 있었고 몇 개의 문신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에 트라이벌 문신과 장미 문신이 있었고 발목 중 한쪽에는 J라는 문신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검시관들이 이 사람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려고 했던 것들입니다. 우리 형사 중 한 명이 위스콘신 교정국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는 가능성 있는 몇 가지 후보로 추렸습니다. 그가 스테파니 파블론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피해자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내고 그들이 그녀를 확실하게 신원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잠재적 신원 정보를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델라필드로 가서 스테파니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프레드릭스 형사와 플래니스입니다. 추가 조사 중입니다. 추가 조사 중인데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내분과 같이 사시나요? 네, 그리고 스테파니라는 분은요? 아니요, 그녀는 없어요. 저는 이미 알아요. 여러분은 그녀와 전혀 연락하지 않으세요? 연락은 하지만 그녀의 위치는 몰라요. 알겠어요. 그녀는 다른 전화를 안 받을 거예요.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녀와 통화한 게 언제였죠? 아마 3주 전쯤인 것 같아요. 그녀는 어디에 있었나요? 여기 있었어요. 그때 스테프니 엄마가 문 앞으로 옵니다. 제프를 찾으시나요? 네, 저희가 조사를 진행 중인데
스테파니가 그 조사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요일에 델라필스 마을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는 그 사람이 스테파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저희는 스태프에 대해 질문했던 와우캐샤 카운티 형사 2명에게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녀는 왼쪽 팔에 문신이 있었고 시신이 발견됐을 때도 여전히 보였어요. 그리고 결국 그게 우리 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 사실이 정말로 실감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식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었어요. 그 고통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 마음에서 지우기 힘든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게 다가오면 너무나도 힘들어서 모르겠어요.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손녀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는 워키쇼에 살고 있어요. 사람 이름 아세요? 라파옙? 맷폴이에요. 맷폴. TAHL이에요. 알겠어요. 스테파니 부모님은 그녀가 부모님의 집과 와우케샤시에 있는 오랜 남자친구이자 딸의 아버지 사이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셨어요. 그래서 병철이 스테파니 부모님과 이야기하면서 스테파니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동시에 그녀와 맷폴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정말 배려심 많고 사랑이 넘쳤어요. 그녀는 이해심이 많았고 남을 돕는 사람이었으며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녀는 워키쇼의 볼링장에서 매트를 만났고 그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녀는 그보다 약 10살 어렸던 것 같아요. 그는 50대 중반, 그녀는 40대 중반이었고 둘의 관계는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아주 불안정한 관계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함께 있었어요. 스테파니는 2003년에 딸을 낳았고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레이라 파블론스는 10대 후반이었어요. 그녀는 어머니 실종 당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경찰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왜 실종 신고가 안 됐냐는 점이에요. 엄마와 아빠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고 폴 씨도 그녀의 실종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 이름으로 접수된 실종 신고가 없었거든요. 그녀는 아마 3주 전에 모터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늘 밤도 머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옷을 차려입었어요. 그리고 매스가 그녀를 데리러 오기로 했고 둘이 Y에 가기로 했어요. 그들은 Y에 갔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나중에 집에 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녀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들들과도 연락이 없었나요? 아니요. 몇 주씩 집을 비우다가 며칠 집에 돌아오곤 했어요. 그래서 스테파니 부모님은 언젠가 딸이 돌아올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이번엔 돌아오지 않았어요. 스테파니 어머니가 매튜의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매튜를 만나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시점,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둘의 관계 등에 대해 듣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에게 다가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 한 말이 무슨 일로 오셨든 저는 안 했어요 였죠. 저는 알겠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에게 이봐요, 보안관 사무실로 같이 가서 이야기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는 결국 브라이언 프레드릭슨 형사와 러스 자이츠 형사와 면담을 하게 됩니다. 이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오면 좀 그렇잖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전화할 수도 있었잖아. 사실 아까 너한테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받더라. 아까 나한테 전화했었다고? 그러니까 너는 4시에 시간 돼? 방법이 여러 가지야. 아 그래, 나도 알아.
내 번호를 숨기고 싶었다면 넌 전혀 접근할 수 없었을 거야. 내 채팅폰은 완벽했어. 숨길 게 아무것도 없었어. 우린 한 발 앞서 있었지. 그는 우리에게 매우 정말로 인터뷰를 통제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였어. 인터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신경을 많이 썼지. 난 널 이겨 아무것도 안 했어. 바로 그거야. 아무것도 안 해. 제 차에는 아무것도 없고 저 아파트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 트럭에 뭔가 있다고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경찰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들은 바보인 척하면서 매튜 폴을 이기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가 알지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그녀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실종되었다고만 했죠. 스테파니에 대해 말해봅시다. 그녀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맙소사. 스테파니는 제 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잖아요. 그래요. 이 사람들의 현재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헬겐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어왔고 서로 도와왔어요. 헬겐은 제가 최근에 발목을 다쳤을 때 도와줬어요. 헬겐은 저를 정말 많이 도와줬고 저는 그 점에 정말 감사했어요. 헬겐이 여러 곳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리고 4월에는 부모님 집 근처에서 약 한 병을 전부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그녀가 약을 끊고 도움을 받도록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녀가 부모님이 준 약을 받아 복용했을 때 무슨 약을 먹었나요?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녀는 복용하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많은 약을 처방해주던 의사 중 한 명이었어요. 거의 처음부터 그는 스테파니의 정신건강 문제와 그녀가 복용하고 있던 약물에 대한 중독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그녀가 자살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있었지만 항상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나요?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게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아니, 몇 주 전이에요. 몇 주 전이에요. 그리고 속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요즘 뭔가 알고 있으면 말해줘. 그녀는 어디에 있어? 그게 우리가 알아보려는 거야. 우린 몰라. 그녀가 사라졌어.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사람이 누군지 찾고 있어. 나는 노력했어. 나는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그녀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 그리고 의사들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그들은 그냥 계속해서 약만 더 많이 처방했어. 더 많이 약만 줬어. 우리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이 드네. 당신들은 뭘 알고 있는 거야?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는 다시 알다시피 그녀가 아주 강한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얘기로 넘어갔어. 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그가 말하는 내용이 우리가 그와 이야기하고 있던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어. 스테파니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마지막으로 본 지 몇 주 됐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때를 떠올려보세요. 그게 어디였죠? 몇 주가 넘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우리가 그의 일정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볼 때마다 그는 긴장하곤 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는 코를 풀고 입을 가리면서 주제를 바꾸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형사들은 그에게 스테파니를 마지막으로 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정확히 그게 며칠이었는지 계속 추궁합니다. 당신은 그녀와 함께 정형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고 말씀하셨죠? 네, 저희는 갔어요. 저는 오소피딕 어소시에이츠에 가고 있었어요. 매튜는 올해 초에 발목이나 발을 다쳐서 피해자가 발견된 곳 근처에 있는 오소피딕 어소시에이츠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아침에 예약이 있어서 둘이 같이 갔다고 하셨죠?
거기 도착해서 진료받으러 들어갔다고 하셨죠? 그게 그녀를 마지막으로 볼 순간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녀와 함께 건물에 들어왔던 거 기억나세요? 아니요. 그녀는 트럭에 남아 있었나요? 내가 트럭을 탔어. 약속들 다 끝냈어? 트럭으로 돌아왔을 때는 뭐 했어? 그녀는 사라졌어. 그녀는 이제 트럭이 없어? 그녀는 사라졌어. 그래. 그녀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 아니었어? 기억나? 아니, 내가 열쇠를 갖고 있었어.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 그녀가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나 어디에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트럭으로 돌아갔을 때 매트, 그녀는 없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죠?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저는 그녀를 찾으려고 차를 몰고 이리저리 다녔어요. 아마도 그녀가 길을 따라 산책을 나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그녀가 엄마에게 전화를 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냥 속상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예전에도 이런 습관이 있어서 숲으로 달려가 엄마에게 전화하고 그런 식으로 감정을 풀곤 했거든요. 우리가 주목했던 것 중 하나는 그녀가 숲으로 달려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이에요. 특히 그녀가 실제로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걸 생각하면 그 말이 참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당신이 그녀의 어머니에게 물어봤죠? 그녀를 본 적이 있냐고요? 그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나요? 그녀가 거기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약 일주일 전에 세차장에 갔는데 자동차 매트를 꺼내서 모든 걸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녀의 지갑을 발견했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2주일이 지나고 청소하다가 우리가 말한 걸 갑자기 발견했어요. 그리고 폴은 트럭을 청소하다가 훨씬 더 충격적인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차 밑에 쪽지가 있었어요. 매트. 그건 이메일이나 문자로 이미 들어본 얘기였어. 난 모두에게 지쳤어. 난 모두가 싫어. 난 네가 싫어. 난 우리 부모님도 싫어. 모두 다. 알잖아. 그런 식의 말. 마지막으로 그녀를 봤을 때 그녀가 그 쪽지를 남겼다고 생각해. 아마도 확실하게 말할 순 없어. 그래. 그냥 그게 나 가서 살짝 봐야겠어. 나는 매트가 그 쪽지를 유서로 보이게 하려고 이용했던 것 같아. 내 생각엔 매트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스테파니에게 이런 전력이 있다며 책임을 넘기려 했던 것 같아. 내가 쪽지를 발견했고 너희는 그녀를 죽은 채로 발견했잖아. 폴 씨가 이 사건의 명백한 용의자입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일에 연루되어 있거나 스테파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 알겠어요. 변호사 선임해야겠어요. 변호사를 요청하셨으니 이제 끝입니다. 여튼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괜찮아요. 약속할게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네요. 잘 안다고요. 우리에겐 그가 그녀를 죽였다는 충분한 증거나 정보가 없어 체포할 수 없으니 그는 풀려나야 합니다. 현재 매튜 폴은 경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파트 건물은 경찰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폴 씨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아냈습니다. 그곳은 와키쇼 시에 있는 아파트 건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파트 단지의 모든 출입구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상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잠깐만요. 바로 이 사건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에는 정말 여러 가지 측면이 얽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저희가 이 모든 걸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건 파트너인 업사이드의 놀라운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앱은 정말 대단합니다. 업사이드는 주유, 식료품, 테이크아웃 같은 일상적인 구매에서 추가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업사이드를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10만 개 이상의 업사이드 제휴 매장에서 어퍼를 선택하고 카드로 결제 후 구매를 인증하면 즉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유나 테이크아웃이 필요할 때 먼저 업사이드 어퍼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결제 후에는 앱에 돈이 적립되어 바로 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업사이드에 자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연평균 $254의 캐시백을 받고 있습니다. 캐시백을 받으려면 설명란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고 프로모션 코드 프라임 크라임을 사용하세요. 첫 주유 시 갤런당 25센트 추가 보너스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매튜의 아파트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스테파니도 자주 함께 거주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물 내부에 7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보안관실 경관들과 형사들로 구성된 팀이 각자 영상 일부나 카메라를 맡아서 24시간 분량의 영상을 보며 스테파니가 언제 여기에 있는가, 언제 떠나는가를 확인했습니다. 2022년 8월 23일 스테파니가 계단을 내려와 단지 북쪽 출입문으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발견됐을 때 입고 있던 것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깨에 금속 체인이 달린 검은색 핸드백을 메고 있고 아주 큰 분홍색 물병을 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전 8시 39분쯤 그 문을 나서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매튜는 다른 문으로 나갑니다. 저희가 이해한 바로는 폴 씨가 스테파니와 함께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다른 룸메이트를 두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파트는 1인 거주용이었어요. 폴이 트럭에 설치해둔 대시캠 덕분에 그리고 프레드릭 형사가 그 대시캠을 압수한 덕분에 수사관들은 그날 아침 커플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러 가는 중이었지만 아파트를 떠난 후에 잠시 멈춥니다. 몇 분 뒤 그녀는 매튜의 아파트와 위스콘신 정형외과 사이에 있는 퀵트립에서 목격됩니다. 스테파니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가게 안에 있는 모습이 보이고 아마 아침 식사거리를 간단히 구입한 뒤 다시 트럭으로 나갑니다. 그들은 그곳에 몇 분 동안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트럭에서 내려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버리고 다시 트럭에 탑니다. 1, 2분 안에 그들은 함께 트럭을 타고 주유소를 떠나 걸프로드를 서쪽으로 향합니다. 그 방향은 그의 의사 사무실이 있는 쪽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그녀가 살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지막 순간입니다. 불행하게도 정형외과 협회 오소피딕 어소시에이츠드 1주기로 녹화됩니다. 즉 5일 동안 녹화한 후 그 위에 다시 덮어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파니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을 때는 이미 그 보관 기간을 훨씬 넘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감시 카메라는 계속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그날 오후 초반에 매튜가 돌아오는 것이 보이지만 스테파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분홍색 물병을 들고 건물에 들어오고 나중에는 비닐 쇼핑백 같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가방 안에는 핸드백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끈도 볼 수 있지만 스테파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색 중에 그들은 스테파니의 물병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핸드백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이패드와 노트북도 챙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화 기록과 그 전화들, 즉 스테파니와 매튜의 위치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휴대폰들이 떠나는 걸 봤습니다. 그들은 결국 스테파니가 발견된 지역, 즉 OAW의 정형외과 클리닉 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두 대의 휴대폰은 결국 다시 아파트로 돌아오지만 스테파니는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경찰이 매튜 폴의 휴대폰을 계속 조사하던 중 매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휴대폰 다운로드를 조사하던 중 매튜가 필리핀에 있는 두 여성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대화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화들은 성적인 내용이었고 매일 이루어지는 대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라인으로 연애했습니다. 저희는 매튜가 채팅하던 여성들 중 한 명과 함께 필리핀으로 이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성 한 명은 간호사였고 다른 한 명은 교사였습니다. 노르마 진 데시에르토와 셜린 발렌테가 매튜와 정기적으로 연락하던 두 여성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1년 말이었고 그때 우리는 당신과 아침에 메시지를 주고받곤 했어요. 당신이 매튜와 대화할 때 뭔가 이상하거나 대화 내용과 관련해서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그냥 거기서 누군가 재채기를 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 일로 걱정된다고 했어요. 그가 그녀의 이름이나 다른 걸 언급한 적 있나요? 아니요. 노마진 간호사는 매튜가 자신에게 말해줬던 몇 가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매튜가 자기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대화들은 스테파니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매튜가 연루됐을 거라는 우려가 더 커졌죠. 형사들은 여성들과 이야기하며 스테파니 시신이 숲에서 발견된 날에 집중합니다. 9월 9일에 대해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2022년 9월 9일이요. 그가 스카이프로 당신에게 보낸 문자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미안해요. 이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연락처를 삭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은 걱정하던 일과 관련 있나요? 라고 답했어요. 이미 조사가 진행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있다고만 말했어요. 그리고 조금이 관련된 것에 대해 내가 아는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라고 하세요. 사건에 대해서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가 말해줬나요? 아니요, 그냥 대답만 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도 몰라요. 그 여성들 중 누구도 매트가 스테파니에게 어떤 해를 끼쳤다고 인정했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튜 폴은 수사관들이 매우 흥미롭게 여기는 다른 이야기를 그들에게 합니다. 그래, 그는 결론을 내리려고 했어. 알겠어. 그게 그의 계획이었어. 그리고 나는 매튜가 스테파니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가 정말로 나라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는 필리핀으로 갔어. 내가 알기로는 2023년 3월 14일에 떠난 걸로 알고 있어. 그는 필리핀 여성 중 한 명과 함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편도 티켓으로 가서 거기서 살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했지. 그래서 그는 얘네들은 내게 증거도 없고 입증도 못해. 난 여기서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는 2023년 6월 14일 돌아왔어. 긴박하지만 아직 몇 가지를 기다리며 모든 것을 맞추려고 노력 중이야. 우리에겐 물적 증거도 없었고 자백도 없었어. 우리는 목격자가 없어. 모든 게 정황 증거뿐이었어. 형사들이 증거에 충분히 확신을 갖고 마침내 매튜 폴을 체포하기로 결심하기까지는 또 3개월이 더 걸렸어. 우리는 며칠 동안 그의 아파트 단지를 감시하고 있었어. 특히 어느 날 아마 우리가 나가 있던 지 4일째였던 것 같은데 그가 아파트 단지에서 나왔고 우리는 차를 세우고 내려서 그를 수갑에 채워 경찰서로 데려왔어. 뭐해? 내가 나오길 기다리면 그걸 타고 공을 돌고 있었어? 주차장에서 빙빙 돌고 있었어. 네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데? 그냥 나왔어. 일어났다. 그래. 운이 좋았지. 운이 좋았지. 난 운이 좋았고 넌 아니었어. 그냥 말하는 거야. 그냥 말하는 거야. 왜 체포되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왜 체포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매튜 폴은 결국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시신 은닉 혐의도 받았습니다. 저희는 검찰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었고 매튜가 스테파니를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시신을 숲에 은닉했다는 점을 가장 탄탄하게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약점은 시신의 상태와 사망 원인과 사망 경위를 규명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인 도구도 없고 법의학자나 의사가 와서 그녀가 목이 졸렸다거나 총에 맞았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배심원들이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재판까지 가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죠. 그들이 모든 증거를 모으고 탄탄한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는 배심원들이 글쎄 나는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까봐 정말 걱정했어요. 저는 그녀가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 이게 자살이 아니라 타살인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판 전에 그런 의문점들을 최대한 많이 해결하고 싶었어요. 2025년 10월 매튜 폴의 재판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스테파니 파블론스입니다.
그녀는 이 살인사건 재판의 대상이었던 인물입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분은 그녀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스테파니가 어느 날 인생을 즐기고 있던 모습입니다. 2022년에 델라필드 마을 숲에서 그녀는 어떻게 죽게 된 걸까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망 원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지만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듣지 못할 겁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서두의 요점이었어요. 우리에겐 많은 증거가 있지만 여러분이 가장 알고 싶어할 한 가지는 아마 제가 답할 수 없을 거예요 라는 거였죠. 여러분은 죽은 원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인사건을 입증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위스콘신주가 입증해야 하는 건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건이 끝나면 그걸 묻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게 될 것은 매튜 폴이 스테파니 파블론스를 고의로 죽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가 주에서 제기한 그 혐의에 대해 유죄인가 아니면 무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하게 합리적인 결론은 그가 고의적으로 스테파니 파블론스를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에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모르고 더군다나 누가 혹은 누군가가 그녀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어떤 증인도 스테파니 파블론의 생명이 어떻게 끝났는지 확실하게 증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살인 사건에서 검찰은 항상 핵심 증인 한 명의 증언에 의존하는데 그가 바로 검시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워키샤 카운티 법의학자는 철저한 검사와 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파니의 사망 방식과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증언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확정입니다. 저는 정부가 매튜 폴이 기소된 범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검찰은 스테파니의 살해 방법은 몰라도 그녀를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한 명임을 배심원들에게 입증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증거를 모아 배심원들에게 퍼즐 맞추듯 설명해야 했어요. 과학적 증거는 아니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많은 디지털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그 메시지들은 그가 스테파니의 죽음을 초래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죠. 이제 매튜 폴과 그의 아버지 마빈이 함께했던 디지털 증거나 컴퓨터 검색 기록 중에는 꽤나 죄를 입증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매튜 폴이 마빈 폴 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빈 폴 씨의 컴퓨터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이것들은 웹 검색 기록입니다. 실종된 여성, 시신으로 발견. 2022년 9월 9일 동영상 클립들입니다. 워키쇼 정찰 스캐너, 워커쇼 들판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종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법 집행기관에 있는 누구라도 OAW 근처 숲에서 발견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법 집행기관에서 스테파니 파블론스가 8월 23일부터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이 시점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는 누가 발견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저희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검색 기록들을 보면 아마 이 사람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22년 8월 23일 직후 그는 거의 바로 스테파니 파블론스의 부고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장례식장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 기간 내내 경찰 스캐너 앱도 계속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검찰 측의 또 다른 유력한 증인은 앤드루 윌리스와 그의 시신 탐지견 레이븐이었습니다. 이제 레이븐은 매튜 폴의 트럭이 보관되어 있는 시설로 데려가졌고 형사들이 놓쳤을 수도 있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븐을 데리고 나와서 조끼를 입히고 저기 서비스 도어까지 데려가신 거죠? 맞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레이븐이 계속 차고를 지나가다가 다시 목표 차량 쪽으로 돌아온 거군요. Yes. 그녀가 목표 차량에 접근할 때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창고 건물 서쪽에서 나와 조수석 쪽에서 목표 차량에 접근한 다음 차량의 뒷범퍼를 가로질러 수색이 시작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녀는 호흡이 빨라지면서 180도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행동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조수석 쪽 뒷모서리로 돌아오면서 코를 그곳에 대고 훈련된 자세로 앉습니다. 그 개는 매튜의 트럭 조수석 쪽 뒤편에 도착하자마자 강하게 앉아 반응했습니다. 연도사는 저게 명확한 탐지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매튜는 결국 그 물병과 핸드백을 트럭 뒤에 던져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냄새가 꼭 트럭 안에 시신이 있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단지 시신과 가까이 있었거나 접촉했던 무언가가 그 트럭 안에 있었다는 뜻일 뿐이에요. 검찰이 결국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스테파니의 일기장이고 그건 정말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기록이 2020년 7월 10일이라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최대한 정확하게 그 기록을 읽어주세요. 직장에서는 좋은 하루였지만 집에 오니 그는 연기가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어요. 제 얼굴을 세게 때렸어요. 따갑고 편두통이 생겼어요. 좋은 낮, 나쁜 밤, Dr. Jekyll, Mr. Hyde. 그래서 가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다시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비난받았어요. 저는 스테프니가 언젠가는 자신에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예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학대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무덤에서 온 목소리와도 같아요. 그 일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녀의 일상이 어땠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2020년 10월 7일 지난번에 글을 쓴 이후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왼쪽 고막이 또 터졌어요. 또 눈에 멍이 들었어요. 3주 동안 척추에 멍이 들었고 셀 수 없이 많은 감정적 학대도 당했어요. 7월 6일 제 마음과 영혼 그리고 정신 상태가 계속해서 무너졌어요. 저는 갇힌 기분이에요. 그럼 이제 최종 변론 시간입니다. 이 사건은 목격자가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살인 장면이 영상에 찍힌 사건도 아니에요. 이 사건 입증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각 증거들이 서로를 보완하며 쌓여가요. 이 사건에서 단 하나의 증거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각각의 증거들은 매튜 폴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스테파니 파블론스가 매튜 폴 씨와 어떤 관계였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스테파니 파블론스는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8월 23일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매튜는 자신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은 오늘 이 사건에서 12명의 판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매튜 폴의 운명을 결정하는 12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법을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고려할 때 검찰은 기소된 범죄에 대해 입증 책임을 확실히 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상식과 논리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시고 매튜 폴이 무죄임을 판결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는 무죄일 것 같아요. 모두 정황 증거뿐이에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12명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누군가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거예요. 작은 증거 하나하나가 충분해 보이지 않았어요. 압도적인 것도 없었고요.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어요. 글쎄요. 결정적인 증거는 없을지 몰라도 검사 크리스티 골드는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반박을 위해 항상 뭔가를 아껴두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게 저희 이론이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심지어 재판 준비를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이론이 무엇이 될지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증거에 맞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엄청난 지원이 없었다면 이런 에피소드를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이 에피소드를 보기 전엔 강아지를 안 좋아했어도 이제 좋아하게 됐을 거예요. 결국 주인들의 최우선은 강아지의 건강, 행복, 편안함이잖아요. 강아지가 긁거나 발을 핥고 귀에 문제나 가려운 붉은 피부가 있다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강아지 알레르기가 많이 늘었습니다. 꽃가루 민감성, 사실 여러분 강아지의 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Better Wild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제품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수의사가 설계한 이 소프트추는 늑대에서 영감을 받은 pre-proposed biotics 혼합으로 강아지 면역을 지원합니다. 또한 면역 지원을 위한 초유, 피부와 털 건강을 위한 연어 오일 등 다른 천연 성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 betterwild.com/primecrime으로 방문해주세요. 구독하실 때 결제 화면에서 프라임크라임 코드를 입력하시면 다른 할인과 함께 추가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가 그 자리에 올라갔고 검찰 측도 올라갔어요. 그녀가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 모두 숨을 헉 들이켰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가 진료를 받으러 가는 동안 스테프니는 속이 끓으며 이제 지긋지긋해 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저는 폭력에 지쳤어요. 저는 학대도 이제 끝이에요. 이제 더는 이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차에서 발견된 쪽지를 썼어요. 그건 유서가 아니에요. 그건 이별 편지예요. 그녀는 그걸 운전석에 두고 가요. 그녀는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그녀는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녀는 저 숲이 우거진 쪽으로 걸어가기로 결심해요. 아마 그녀는 나는 시야에서 벗어나야 해. 그가 내가 떠나는 걸 보면 안 돼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미스터 40 진료를 마치고 나오고 그녀는 시간이 없어요. 그는 그녀가 트럭에 없다는 걸 알아차려요. 그녀는 쪽지를 봐요. 이 쪽지는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는 쪽지를 읽고 정말 크게 화가 나요. 그는 분노해요. 트럭에 올라타서 운전하다가 스테파니를 봐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미스터 폴. 그녀의 핸드백을 집어요.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이 살인무기입니다. 그는 이것을 그녀의 목에 감습니다. 그는 그녀를 2분 정도만 목졸라요. 그게 전부예요. 그녀는 의식을 잃어요. 그리고 그녀는 죽어요. 그는 그녀의 가방 끈을 이용해서 그녀를 죽여요. 보세요, 미스터 폴. 그는 미스 파블론스가 주도권을 쥐게 둘 수 없었어요. 그는 그녀가 그냥 가게 둘 수 없었어요. 그녀가 자신을 떠나게 둘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녀는 죽었어요. 모두가 기다린 순간이에요. 그녀는 흩어진 단서들을 하나로 엮어 배심원들에게 완성된 그림을 보여줬고 사건은 끝났어요. 배심원들은 1시간 동안 심의를 했어요. 제 경력에서 살인사건을 많이 다뤘지만 1시간 만에 판결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살인사건에서 1시간 만에 판결이 나온 건 들어본 적도 없어요. 판결은 다음과 같이 낭독되었습니다. 우리 배심원단은 피고인 매큐 E. 폴이 공소장의 첫 번째 혐의에 기재된 1급 고의살인죄에 대해 유죄임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배심원단은 피고인 매튜 E. 폴이 공소장의 두 번째 혐의에 기재된 시신 은닉죄에 대해 유죄임을 인정합니다. 저는 정말 신이 났어요. 그리고 배심원들이 너무 빨리 돌아와서 정말 유죄가 맞는지 2번이나 확인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심원들이 증거에 따라 판단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매튜 폴에게 공식적으로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검사 크리스티 곤이 레일라의 진술문을 읽습니다. 이 사람은 매튜와 스테파니의 딸이고 이 진술문은 아버지에게 직접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엄마가 아빠의 학대를 왜 참았는지 앞으로도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평생을 아빠와 함께하며 아빠를 돌보고 가능한 한 곁에 있어준 무고한 여자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괴물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아빠는 영혼이 없어요. 아빠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필요할 때 내 곁에 있어준 한 사람을 죽였어요. 아빠는 죄 없는 여성을 죽이고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감옥에서 썩길 바랍니다. 그 일은 그녀의 남은 평생을 따라다닐 거예요. 그녀에게는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어머니와의 다양한 추억, 그리고 아버지와의 추억까지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죠. 매튜 폴도 판사에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고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건 확실히 와우케샤에서 벌어진 살인 만들기라는 가짜 사건입니다. 진짜 피해자는 저뿐이며 저는 새로운 게슈타포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검사실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선고 공판에서 자신의 진술을 할 때 판사님을 매우 불쾌하게 만든 것 같아요. 배심원단은 1시간도 안 되어 저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당신의 진술과 행동, 그리고 태도를 보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형을 선고하는 목적은 매튜 폴이 앞으로 스테파니 파블론스와 같은 사람을 다시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녀를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상처 주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 점을 고려하여 첫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하겠습니다. 초기 구금 7년 6개월과 5년의 연장 감독을 종신형에 연속해서 선고합니다. 저는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했고 라미레즈 판사님이 종신형을 선고할 걸 예상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이 사건은 제 경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판결로 그녀를 위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지금까지 맡았던 사건 중에서 가장 도전적이었고 동시에 가장 보람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유죄 판결이 스테파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테파니가 힘든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삶이 매튜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생명을 빼앗고 너무 이르게 그녀를 떠나게 한 사람이 바로 매튜였으니까요. 이것은 한 여성이 존엄성뿐만 아니라 결국 생명까지 빼앗긴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 남는 상실은 그녀의 가족의 몫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은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얻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냥 밖으로 나가서 도움을 받으세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받으세요. 비록 힘들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꼭 시도해 보세요.